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 책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소위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도 근대적 자유주의를 넘어서 심지어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다. 또 이제 간단히 말해서 리버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때는 이 리버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권위주의 또는 지식인의 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 세대, 참여 민주주의자들이 대개 이런 리버럴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좀 그 위기로 이제 나아가면서 이런 리버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출현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에서는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포스트 모던 이런 자유주의, 리버럴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의 7부는 바로 이런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려워요. 7부 요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22강은 히피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목은 실제로는 소위 신자파의 철학, 60년대 말 육발혁명을 이끌었던 마르쿠제라든가 에리 프롬이라든가 이런 신자파의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3강에서는 이렇게 이제 60년대가 지나고 이제 신자파의 그 운동이 실패로 좌절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한 게 등장하고요. 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23강에서는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이제 어떤 이제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점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강에서는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철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마이클 샌델, 정의론을 지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도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고요.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많지는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와서 두 사람의 철학이에요. 하나는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직관이 가능하다. 진리를 인식하는 직관이 가능하다. 감각 같은 그런 직관이 아니라 뭔가 감각을 넘어선 인간에게 고유한 뭔가 독특한 그런 직관인데 그 직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 진리 인식을 통해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젊은 예술가들 또 일부 그 아주 좌파 운동가들, 무정부주의적 운동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24장에는 그 들레즈 철학을 다루고 있고요. 25강에서는 또 한편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진리 인식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진리 인식을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체험, 그죠? 잠재적인 무의식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주장을 하는데요. 대표자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락강이라는 사람이고, 그 이제 사람의 주장을 이제 철학적으로 많이 소개한 사람이 지젝이라는 사람이에요. 지젝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강연회 한번 하면은 몇천 명이 모여서 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 지젝이라는 사람 또는 락강의 정신분석학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강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 이런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주의를 더 발전시켜서 진짜로 진정한 자유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 진정한 자유가 뭐냐? 자주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 26강 이 책이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는 그 자주성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자, 책의 내용은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책은 일종의 철학사인 셈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다 다루긴 힘들고요. 시간상 23강의 포스모던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26강 자주성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대비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읽고 우리가 하긴 힘들고요. 제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포스모던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유란 개념이죠. 자유.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있다고 봐요. 인간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욕망이라고 그러죠. 이런 욕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보통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 근데 선택 능력이 보통 자유인 셈이죠. 선택. 자, 그런데 사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 자본주의 시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출현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등장했던 자유주의를 우리는 근대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근대적 자유주의는 선택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중세에서는 선택하지 못했던 것을 종교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 못하게 했던 그런 것을 근대에 들어와서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범위를 과거보다는 훨씬 넓혀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근대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소위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이제 철학적으로도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자유주의의 이제 새로운 버전이죠. 현대적 자유주의.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근대적 자유주의와 자유 개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건데 근대적 자유주의보다 더 선택의 범위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다. 무제한의 선택 가능성을 허용을 해줬던 거죠. 사실 근대적 자유주의는 제한을 했거든요. 욕망 가운데 근대적 자유주의는 이 자연적인 욕망이 있고 비자연적인 욕망이 있다 봤습니다. 중세에는 어떻습니까? 욕망 자체가 일종의 타락이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생긴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서는 욕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근대적 자유주의에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가운데 우리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다. 욕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렇지만은 근대적 자유주의다도 모든 욕망을 다 허용해줬던 건 아니에요. 욕망에는 이제 자연적 욕망이 있고 이건 인간이 타면서 태어난 거니까 어떤 제한도 불가능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은 인간에게는 비자연적 욕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위적인 욕망이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허용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적 욕망 가운데서도 근대적 자유주의라는 성적 욕망을 인정해줬죠. 중세에서는 우리 성적 욕망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근대적 자유주의자들은 성적 욕망을 인정해줬죠. 그러나 동성애적 욕망이라든가, 그죠? 또는 불륜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욕망이 아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자연적 욕망과 비자연적 욕망을 어떻게 나누겠느냐? 동성애라든가 불륜, 혼외의 욕망 느끼는 것도 다 이게 자연적인 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다. 허용을 해줬던 거죠. 이런 점에서 근대적 자유자에 비해서 포스트 모던 자유자는 자유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고요.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자유주의자 리버럴 가운데는 마약, 그죠? 합법화하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을 느끼는 건데, 그죠? 이런 등등. 그래서 소위 리버럴, 근대적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출현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철학적으로 이런 무제한적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뭔가를 제한을 가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인간의 제한을 가하는 건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너는 이거는 거짓이니까 허용할 수 없어. 이제 근대적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진리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정한 가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거는 정이고 저건 부정이고 이거는 선한 거고 저건 악한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제한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은 먼저 뭐를 쳐부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진리라는 개념을 쳐부숴야 되죠. 진리란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가치라는 개념을 제거해버려야 되죠.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주장을. 그래서 진리라는 개념과 가치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없애버렸던 게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고요. 이런 철학적인 진리나 자유라는 개념을 없앨 때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방법론적인 원칙, 그게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주의. 그래서 구조주의에 기초해서 이제 진리나 가치 개념을 없애고요. 그럼으로써 무제한적 자유를 인정을 해줬던 게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라는 개념인데, 자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는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긍정적인 기여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소위 운동권 문화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운동권 문화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 또 그걸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진리나 가치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뭐랄까요, 억압을 가했던 측면이 있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했겠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죠? 사실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걸 가치라고 생각한다 해서 약간 오만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죠? 운동권이 좀 엘리트주의적이고 오만하고 좀 그랬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리버럴이 들어오면서 그런 운동권 문화를 이제 깨부신 거죠. 진리란 게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가치란 게 어디냐?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하면서 운동권의 좀 오만함과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깨부시고요. 그런 점에서 거꾸로 상당히 좀 대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중들을 운동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기여를 했고요. 아마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이후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나 다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된다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있죠. 90년대 이후 리버럴들이 제시했던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나요? 참여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죠? 또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도 있죠. 또 시민이라는 개념도 있죠. 세계 시민 개념. 과거에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 민중 또는 노동자, 농민 이렇게 얘기했지 시민 얘기 안 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 시민운동 뭐 등등 민중 뭐 민족 이런 거 붙이면은 구삭다리 뭐 구진보 이렇게 됐죠. 또 보편적인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 누구나 인권이 있는 거고 장애자 인권 또 무슨 성적 소수자의 인권 뭐 여성의 인권 등등 인권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외국 이주민의 인권 그죠? 그래서 기여를 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문제다. 모든 것을 우리가 민주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니까요. 결국 사회적 문제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참여민주주의 이런 게 나왔었죠. 다 이런 개념들 참여라는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요즘 흔히 알고 있는 이 개념이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로부터 흘러나왔던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런 개념이 한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서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 정부 시절에 이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리버럴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고 이때는 좀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이어서 부시 정부가 들어서죠. 부시는 도덕주의자거든요.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시가 등장하면서 소위 근본주의의 힘으로 도덕주의의 힘으로 이라크를 이제 침략을 했을 때 원래는 리버럴들의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어떤 권리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이 특히 미국에서 항복하고 말았어요. 부시의 근본주의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소위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이죠.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이라크는 독재국가니까 우리가 제거해도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라크 민중이 직접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면은 외부에서라도 그죠?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동일한 개념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이면서요. 때로는 오히려 침략주의적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또 우리 한국 현실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현실에서도 참여민주주의자들이 리버럴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인데요. 유독 저 이북의 문제에 관해서만은 입장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북에 관해서는 똑같은 보편적 인권론 개념을 가지고 저쪽은 인권이 없는 사회다, 독재 사회다는 거죠. 근데 저절로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강제라도 개입을 해서 저쪽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심지어 그래서 저쪽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보편적 인권론자들이 이북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자유란 개념부터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면은 좀 이중적이다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뭐예요? 원래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으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그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니까요. 굉장히 나한테 능동성과 뭘까요? 주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유란 개념 속에는 사실 그런 주체성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욕망에 의해서 오히려 지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망 가운데 더 강한 욕망이 다른 욕망을 제치고 이 사람을 강제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욕망에 따라서 욕망의 힘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수동적이고 거의 기계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의 실적 행동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서는 자유롭게 나는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욕망에 의해서 지배된 것이 아니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는 욕망에 의해서 지배된 것이지만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생각으로는 나는 자유롭게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일종의 자기 기만인 셈인데요. 우리 인간이 자주 이런 자기 기만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데요. 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아마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었을 때 연애를 할 때 자주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카시아 잎을 따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선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경우 사실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맨 마지막엔 에라 모르겠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정하죠. 잘 보면 사실은 이쪽이 힘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유혹의 힘이 컸든 욕망의 힘이 컸든 다 강해서 사실은 나는 그 힘에 이끌릴 거죠. 그러면서 생각은 어떠냐면은 내가 결국은 이 사람을 선택했구나 라고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조금 제가 너무 과장을 해서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서요, 나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혼했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상대방의 돈이나 상대방의 미모나 이런 것에 끌려서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혼했나요? 자유연애인가요? 아니면은 돈과 이런 것에 끌려서 결혼을 한 건가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느 것인지 좀 불분명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이 그런데요. 자유주의자들이 자주 이렇습니다. 우리 또 이런 경험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내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일단 선택을 해놓고 지나간 행위를 보면은
그 어떤 행위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외부의 힘이, 어떤 강한 힘이 나를 끌어들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지난 과거는 항상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결정된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는 항상 자유롭게 열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수동적으로 더 강한 욕망에 끌려서 지배되어서 행동했지만 마치 그것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게 근대적 자유주의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유 개념의 기본적인 특징이 아니냐. 좀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적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자기 기만적 자유가 자유주의자들의 기본 자유 개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큐의 정신승리법하고 닮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큐라는 사람 알죠? 노신의 작품 아큐 정전, 거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주인공인데 들어봤습니까? 아큐? 정신승리법으로 유명하죠. 자기가 사실은 얻어맞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내가 얻어맞기를 원한 거다. 그러면 나의 자유가 실현된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될 일을 사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주 우리 남성들이 그런 합리화를 많이 하죠. 여성들에게 발로 차였는데 자기 자신은 아니야. 나는 발로 차이기를 내가 원했던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정신승리법이고요.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의 군 장군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명박 시절일까요? 박근혜 시절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우리 대표단이 미국에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뭐냐면 전시작전권을 제발 돌려주지 말아달라. 그런 것을 부탁하러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겠다. 전시작전권은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는데요. 언젠가요? 이명박 시절에 박근혜 시절에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요구를 마침내 성공했다 해가지고 잔치를 벌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꼭 아키와 같은 사람들이죠. 전시작전권은 원래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그죠? 저쪽에서 빼앗아 갔는데요. 우리가 저쪽에 가서 제발 빼앗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와서 그게 통과됐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일종의 아큐의 정신승리법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이 그런 식의 자유 개념이다. 실제로는 욕망에 지배되지만은 그러나 욕망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했다고 착각 일으키는 그런 방법이죠.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럼 우리는 아예 그 욕망에 따라 살면 되는 건 아니냐? 그죠? 군대적 자유주의자들이 사실 기본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자연적인 거고, 그죠? 그 욕망에 따라서 욕망의 힘이 강하니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더라도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문제가 있겠습니까? 욕망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더 나가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느끼는 욕망에 어떤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느끼면은
동성의 욕망을 추구하면 되고요. 불륜을 느끼고 느끼면은 불륜의 욕망을 추구하면 되고, 그죠? 자기가 느끼는 욕망대로 오히려 솔직하게 살아가는 게 더 솔직한 인간이 아니느냐,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밑바닥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뭐냐면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장치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욕망을 조절하는 장치거든요. 쾌락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욕망하도록 하고요. 고통을 느끼도록 하면서 그것을 욕망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과 쾌락이라는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욕망을 인간이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물을 한 10잔 먹으면 구역질이 나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선임이 벌을 주는데 물 먹으라는 벌을 주더라고요. 그 물이야 못 먹겠냐 해가지고 한 4-5잔까지는 맛있게 먹었는데 6잔 이렇게 7잔 넘어가니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쾌락과 고통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욕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조절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원래 자유주의자들, 욕망 해방론자들, 그냥 근대적 자유나 포스트 모던 자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욕망에 관해서 정치분석적인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합리적인 게 아니랍니다. 그죠? 심지어 인간은 고통은 욕망을 금지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는 고통을 욕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정신분석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울증 환자는 그 심리학 개론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드릴로 자기 머리를 20몇 군데를 뚫어서 마침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드릴로 뚫을 때 우울증 환자는 묘한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걸 뚫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릴 때 보면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안 늘 때, 딱지가 가라앉을 때, 3살이 날 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뭔가 간질간질하고 이걸 이제 뜯어가지고요. 이거 뜯을 때 굉장히 아픈데 뭔가 쾌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고통이 오히려 즐거움, 쾌감을 주는 건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경우는 우리는 고통의 향유, 이런 개념이 이제 발전해서 죽음의 본능,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게 아니다. 그죠? 욕망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죠? 욕망의 파괴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러므로, 근데 물론 이제 합리주의자들도 이런 욕망의 이 문제점을 인정하죠. 충동성,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은 합리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병적인 상태고요. 정상적인 인간은 합리적인 욕망, 조절 장치를 갖고 있고, 단지 정신병에 걸린 그런 병적인 사람만이 이제 그런 걸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특히 락칸과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은, 현대 정신분석자인 락칸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렇게 비합리적이다. 충동적인 욕망의 본성은 그 같은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욕망 자체가 꼭 합리적인 건 아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몸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데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 사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들은 욕망에 몸을 맡겨도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욕망이라게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라 한다면은 욕망의 어떤
선택과 제한이 가해지고요. 따라서 이런 선택과 욕망을 선택하는 능력, 이게 이제 인간의 자유의 능력입니다. 예, 자유의 능력이 역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유의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자유는 따라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고요. 가짜 자유고요. 반면 이제 진짜 자유. 진짜 자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욕망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짜로 선택을 해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이걸 우리가 진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로만, 마음속으로만 나는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욕망에 지배되면 그건 실질적인 자유는 아니고요. 진정한 자유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행할 수 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자주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자주적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주의자는 자주성을 가진 사람이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주성이 없는 사람은, 욕망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가짜 자유주의, 이 가짜 자유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일찍이 어떤 사람은 이걸 칸트 같은 사람은 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자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요. 헤겔 같은 사람도 이런 자유주의자의 자유는 무늬만의 자유다. 형식상의 자유다. 무늬만의 자유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미 일찍부터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 왔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진정한 자유가 자주성이라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자주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3강에 나오는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 내용이고요. 이제 26강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 여기서 이제 자주성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제 자주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이 마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식의 부분이 있어요. 이 인식은 이 자연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요. 또는 인간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을 하죠. 사회 법칙과 자연 법칙을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식의 능력이고 이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요거에 우리 마음의 한 부분. 또 이쪽 마음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천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과학적이다, 진리다, 어떤 것을 가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인식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능력인데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 객관적인 사회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힘이죠. 요 힘이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욕망의 힘이고요. 또 하나의 힘이 이제 자유의지라는 자주성의 힘이고요. 그래서 욕망이냐 자주성이냐는 것은 인식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천의 영역 속의 욕망과 자주성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두 가지가 서로 행위하는 방식이,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먼저 우리가 욕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욕망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능동적이보다는 수동적이죠. 마치 기계적인 우리 몸속의 욕망이 우리를 밀고 가는 거니까요. 마치 기계적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상당히 기계적이고요, 수동적인 그런 힘입니다. 욕망은. 그리고 이 욕망은 항상 어떤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음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요. 항상 최종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만족과 쾌감을 얻는 게 욕망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욕망은 기본적으로 결과주의다 이렇게 해야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 간에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게 욕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욕망은 그래서 결과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다. 자주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결과주의고요. 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욕망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충동적인데 충동을 이제 스스로 조절하면서 합리적으로 최종 결과에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그죠? 얼마나 최대한 많은 즐거움을, 결과를 얻었느냐. 요게 이제 욕망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도 뭐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거나 또는 결과가, 아주 오랜 뭐 지지부진한 끝에 얻어졌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평가에 있어서 좀 저평가되는, 그죠? 반면에 이제 최대한으로 빨리 최대한 많이 얻을 결과를 얻는 사람은 아주 잘한 행동, 그죠? 좋은 평가를 받는 행동이죠. 욕망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욕망으로 평가한다면 항상 이런 방식으로 결과와 합리성과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주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자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모습을 보면은 달라요. 일단 첫째, 자주성은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자기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죠. 원하게 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같은 말입니다. 원한다는 것과 가치 있다는 건 같은 말인데,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사회 보편적인 이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실현 불가능한 꿈 이런 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꿈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원하는 게 뭐냐? 어떤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판단할 거예요. 어떻든 간에 판단 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단순히 마음속으로 나는 저걸 할래라고 선택하는 정도에 넘어서서 실제 행동으로 난 이걸 원한 거니까 난 이렇게 그러면 행동을 할 거야. 행동으로 나서게 될 때 이게 자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음만 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행동을 하려면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현실의 저항과 부딪혀야 되니까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을 할 때 이런 이제 비로소 자주성 개념이 실현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자주적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조국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자주적인 사람이 아니죠. 실제 행동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런 자주성이라는 개념은 결과보다는 행위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행위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 자주성이라는 개념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은 물론 내가 위대한 예술가 돼서 돈을 엄청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막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가 예술가로서 예술적으로 창조한 행위 자체가 난 너무 좋아서 난 예술을 한다. 할 때 이런 예술가가 자주적인 예술가인데 또 왜 운동선수 보면 우리나라 운동선수는 되게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죠? 사실 운동선수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운동가들이 사실은 자주적인 그래서 진정한 자주적인 사람은 철학자 같은 학자에게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해. 나도 좀 그렇습니다만 항상 머릿속으로만 그게 좋아 이렇게 하죠. 반면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은 운동가, 예술가들 속에서 주로 발견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행동하는 과정, 행위하는 것 자체 여기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얻고요. 물론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마는 결과에서 얻어지는 쾌락과 만족 때문에 행위하는 건 아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욕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결과를 얻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자주성이라는 사람은 행위하는 과정과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사람. 근데 어느 기쁨이 더 크겠어요? 과정을 즐기는 게 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 경기 구경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나 올림픽도 안 보고요. 월드컵도 안 봅니다. 나보고 축구를 하라 그러면 내가 좋아해요. 그죠? 물론 내가 축구하면은 골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만은 자기가 해봐야지. 뭐 남의 하는 게 구경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지. 근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운동 경기에 돈 걸어가지고 운동 경기 또 그냥 보면 안 된다 그래. 꼭 돈을 걸어야 된대요. 내기를 걸어가지고 돈 따는 재미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욕망.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자주성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욕망은 평가가 최대한으로 빨리, 그죠? 최대한 많이 효율성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죠? 비효율적인 인간과 그래서 효율적인 인간이 나눠지고요. 비효율적 인간은 무시되고 효율적 인간은 이제 높이 평가되고. 근데 자주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죠.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죠? 자기 전 삶을 바쳐서 항상 우리가 목표하는 것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데요, 사람들은. 때로는 이쪽에 따라가기도 욕망에 의해서, 때로는 저쪽 욕망에 의해서 따라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쳐서 어쨌든 그 하나의 가치, 무슨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바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기는 가치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때로는 오타쿠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전 인생을 바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아무 가치 없는 일 하는 거.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오타쿠를 만나보면은 좀 존경심이 들어요. 그죠? 자기 전 인생을 바쳐서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거꾸로 나중에는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죠. 저게 무슨 위대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인생을 저렇게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할 정도로 뭔가 전 인생을 어떤 하나에 바치면은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 보면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전 인생을 바쳐서 그 사람에게 바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감동 먹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사람이 자주적인 인간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욕망과 자주성 두 가지 대비했는데요. 두 가지 삶 가운데 우리는 아무래도 자주성, 자유로운 이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을, 근대적 자유주의자 그렇고 포스트모던 자유주의자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는 거죠. 무늬만은 자유이고요. 마음만 자유롭고 실제로는 욕망에 지배되고.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 욕망에서 자주성에 이르는 그 길이 뭐랄까요, 이 길이 있다면 그 자유주의자는 중도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자주성을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자주적 삶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제 교재를 보면은 동학 얘기도 나옵니다. 동학 사상도 자주성을 아주 고양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냐. 제가 철학 종교적으로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 동학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내 이웃이 내 이웃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라는 그런 주장이 뭐 며느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뭐 아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런 주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성의 철학과 통하고요. 또 기독교, 특히 바울의 이런 사상도 제가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읽어보면은 그 속에서 뭔가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자주성의 가장 대표적인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오히려 이성적인 사랑이고요. 보편적인 그런 인류애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또는 그런 것도 이쪽에 자주성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사상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운동권에 보면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험한 길도 웃으면서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라고 얘기하나요? 혁명적 낙관주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혁명적 낙관주의를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혁명적 낙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가 곧 승리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험한 길도 웃으며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를 주장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주성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혁명한 행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즐겁고 좋다. 이런 거죠.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저 멀리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삶 자체가, 이 삶의 혁명에 충실한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적 낙관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역시 자주성의 대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은 조책 자주성의 공동체 속에는 이런 자주성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성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자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순수의지라는 개념도 말하자면은 철학적으로 볼 때 자주성의 한 형태인데, 이고 또 낭만주의자의 양심, 자발성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로 자주성의 한 형태고, 그리고 이제 동학이나 그 바울 사상 중에 사랑 이런 개념도 자주성의 한 형태고, 이런 식으로 자주성 개념이 역사적으로 쭉 발전해 왔다. 그 발전한 그 자주성의 다양한 형태,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쓴 책이 이제 자주성의 공동체니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어떻든 자주성의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우리가 욕망의 삶과 자주성의 이제 삶을 이제 대비해서요. 아까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만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욕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과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결과를 얻으면은
성공한 거고, 결과를 못 얻으면은 실패한 건데,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확실한 거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호하고 잘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현적 삶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점차 두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치 동굴 속에 숨어서 세상과 이제 단절해버리고 이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욕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모호하니까요. 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현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좀 무책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무책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사실은 욕망에 의해서 지배된 행위니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난 많은 행위들은 결과적으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이것을 밀고 나간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요. 무책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도박꾼이 있죠. 도박꾼. 술꾼이라도 돼요. 나도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절실히 느끼는데요. 다음날 아침께 막 후회하는 마음이 정말 미치겠죠. 때로는 막 내가 스스로 깨가지고 얼굴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그죠? 내가 왜 또 술 먹었지 하면서. 근데 요 사람의 술꾼들의 의식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결국 내가 술을 먹은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때 분위기가 뭐 이상해서 아니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고만 나는 술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에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랄까요? 내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더 나가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욕망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거니까 결국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술꾼이 후회하고 자기 뺨을 때리고 그런 거는 뭐냐면은 결론은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죠? 욕망이 지배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그 다음날 또 비슷한 유혹이 오면 또 술 먹으러 가요. 항상 면죄부는 주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이 지배해서 내가 술 먹으러 한 거니까 그 다음날 스스로 몇 대 패면은 되거든요. 후회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욕망이 지배된 사람이 무책임한 경우에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심리적으로 잘 도박꾼이 있죠, 도박꾼. 도박꾼 보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돈 다 털린 다음에 자기 부인한테 난 다시 이제 도박 안 한다. 다시 도박하면은 내 손목을 끊는다.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책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 그 다음날 도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손목을 끊는다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도박하러 갑니다. 그 심리적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이 사실 내 손모가지를 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손모가지가 나를 도박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손모가지를 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 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손모가지 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책감은 사실은 자기 기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도 항상 변명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책임이 아니다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서도 또 도박하러 나갈 수가 있다. 자유주의자의 모습은 술꾼과 도박꾼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는 항상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도박꾼의 모습이고요. 이런 무책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책임으로 또 도피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 반면에 이제 자주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결과를 위한 행위이지만은 나는 행위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이 뭐 한번 해보고 말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무대뽀란 말이 있는데 모험적인 그런 시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나는 이 행위한 것 자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모험적으로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모르고 현실에 조금 모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아주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저 늘 구석에 처박혀서 세상이 변하는 것만 기다린다면은 이 사람은 뭔가 세상이 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이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 사람들이 자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죠?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5시에 만나자 그러면 딱 5시에 나타나야 되지. 왜냐면은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자주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간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거예요. 또, 네? 아니, 우리 자신이야 사실 현실적으로 자주성이라는 개념은 완벽하게 자주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더 자주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주성이라는 개념에 비추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제 가장 이제 비판을 받고요. 이제 그보다 더 비판을 받는 사람은 배반자들. 그죠? 배반자. 뭐 같이 하자고 해놓고 그걸 이제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욕망에 의해서 지배된 거고요. 그죠? 같이 하자고 약속을 했으면은 마음속으로 약속이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배반한 자를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자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남들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다든지 또는 배반을 했다든지 절대 배반자를 용서를 해주지 않아요. 요즘 또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사람이 5년 전에 배반자인가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 아직도 용서를 안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기 싫죠, 그래요? 자주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반자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자주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주성의 자주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욕망의 삶의 모습과 자주성의 삶의 모습 이제 비교를 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이 결국 보편적인 인권론이라든가 이런 표면적인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실제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은 그 논리가 재미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세계의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해 보면은 다 종교이기 때문에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해요. 다 종교적으로는 평등하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좋은 종교고 나머지 종교는 이제 나쁜 종교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다 종교다 그러면은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그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와 마음, 말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실제와 말이 다른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자, 조금 철학적인 얘기라서 어려운 얘기 같았을 텐데 이제 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한 10분 동안 여러분 질문 받고 이제 강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는요. 네. 총기 소유하고요, 마약하고 사체 규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논리상 현실적으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현실을 살기 때문에 이 현실의 도덕률을 거의 많이 지킵니다. 도덕적인 그런 사회적 규범들을 잘 지키는데요. 근데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점차 이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성적 자유, 소수자성이라 그러나요? 그것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고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심지어는 대마초, 마약 이런 것도 합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심지어 서구의 그런 리버럴들은 LGBT라고 하나요? LGBT, 뭐 레스비언, 게이, B가 뭐더라? 바이섹슈얼. 네,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T도 있는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은 도대체 우리를 스스로 제약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하자. 그죠? 그것도 반대하는 게 사람이 많아요. 총기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리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국가 이런 것도 합의에 의해서 다르게 팔아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가치나 개념이 이제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선하다든지 좋다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 개념을 확보하려면은 또 밑바닥에는 이 진리 개념이 확립돼요. 옳고 그르다는 것이 확립이 돼야만 그 위에 좋다, 나쁘다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진리 개념, 선악 가치라는 개념이 다시 복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 개념과 가치 개념을 다시 복권시키려는 철학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도 가운데 아까 들레즈나 이런 사람은 뭔가 인간에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직관 능력이 있다. 딱 보면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 순수 감각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고, 또는 이 들레즈 이런 사람은, 들레즈, 락강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다 주장하는데, 진리, 가치 개념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의 측면에서 과학적인 그 세상 인식과 보다 객관적인 어떤 가치 개념을 확립할 수가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오타쿠처럼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행동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것에 전 인생을 쏟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자주적이지만 자주성의 더 발전된 형태는 결국 보편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바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인식이 성립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진리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역시 변증법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변증법적으로 결국 진리를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주성 개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인식하는 변증법적인 이런 인식 과정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가 없다면은 자주성이라는 개념도 물론 뭐든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주성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죠. 자유나 아니면 자주나 그런 거 언어를 신체 몸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전뇌 부분은 이렇게 사고하고 억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변형계 부분은 파충류뇌라고 해서 본능 그 욕망 말씀하신 욕망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욕망과 쾌락이 조절하는 그 말씀하신 거를 그렇게 뇌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저도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 내지 자주성에 무슨 물질적인 두뇌적인 기제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관심이 있어서 두뇌과학 좀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아까 했처럼 여기 손의 뒤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변형계라고 얘기했나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두뇌, 전뇌 이 부분은 과학적 인식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런 능력이 두뇌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땐 두뇌의 전체적 구조 자체가 이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조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정신적 능력에 가깝거든요. 이런 정신적 능력은 대개 이제 두뇌 유물론자들은 그런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망이 있고 한쪽은 과학적인 인식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배하는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고 이런 차원에서 정신적 능력을 부정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인간에게는 이런 자유의지와 같은 자주성과 같은 정신적 능력이 있고요. 근데 두뇌 어느 부분에 딱히 할당되어 있기보다는 두뇌 전체의 기제, 작용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정신적 능력이 출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미국에서도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가지고 그게 정신이냐 물질이냐 가지고 계속 싸우는
싸우죠. 지금까지 싸우죠. 예. 저는 사실 그게 정신도 물질도 아니고 기라는 그런 같이 둘 다 합친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근데 글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제 철학이 유물론과 관념론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인간에 관해서는 그게 이제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 관념론자들은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에게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신 자유의지는 이 물질적인 영역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죠. 이제 신의 입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에 불어넣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 이제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물질적인 이제 구조를 연구를 해보니까 두뇌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정치적 능력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죠. 변증법적 유물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념론과 물질론의 대결을 이제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물질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은, 그죠? 두 개의 물질이 있을 때, 두 개의 물질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어떤 성질이 따로따로 나타나는데, 두 물질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성질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쭉 진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인간에 이르면서 이제 동물계에 들어오면은 이제 두뇌가 이제 발전을 하죠. 두뇌가 이제 발전하는데 두뇌의 구조도 다른 동물과 인간의 두뇌 구조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죠? 다른 동물보다는 인간의 구조는 좀 더 구조적으로 이제 다른데요. 이런 구조적 차이가 다른 동물에는 자유의지가 없는데 반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두뇌의 세포들의 이런 관계 맺는 방식, 그냥 구조, 그죠? 요 구조 방식 속에 존재한다. 자주 우리가 물질 가운데서도 컴퓨터도 보면 요즘 뭐 알파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죠? 거기에 보면 마치 인간의 정신에 가까운 그런 능력이 출현하잖아요. 요 알파고의 어떤 그런 컴퓨터의 구조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인터넷도 보면은 굉장히 좀 정신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가 뭘 팟캐스트를 쏘면은 지가 알아서 목적지에 가니까요. 그죠? 세계를 빙빙 돌다가. 근데 사실 이게 물질적인 어떤 구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는데요. 뭔가 좀 정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물질의 구조가 보다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성질들이 출현하고요. 새로운 성질이 출현하고요. 또 두뇌와 같이 인간 두뇌와 같이 아주 고도로 복잡한 그런 조직이 되면은 정신적인 능력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두뇌가 어떻게 이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 능력이 출현했는가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세계의 어떤 학자들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추론상, 짐작상 우리 두뇌는 어떤 고유한 독특한 구조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능력, 자유의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요즘 두뇌 과학자들 중에는 우리 두뇌의 독특한 구조 특징을 컴퓨터와 비교해가지고 많이 밝히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는 뭐 직렬적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우리 두뇌는 뭐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이가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차이 때문에 정신적 능력, 자유의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일단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가능하다. 물질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조에 의해서. 그게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강의 그리고 이 전체 강의를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죠. 사실 이 뒷부분은 좀 철학적인 부분이고 할 얘기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상 생각했고요. 나머지 읽다가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